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심각한 질병이나 만성 질환이 실제로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막 인지했을 때 사실 그 감정은 이미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감정 형성 메커니즘, 감정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올바르게 마주하는 방법, 감정을 잠그는 방법, 그리고 몸 안에 축적된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입니다. 먼저,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인간이든 고등 동물이든 뇌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위험이나 위협을 감지하면 몸 안에서는 자동으로 반응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아드레날린, 부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과 같은 화학 물질을 즉시 방출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련의 신속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 몸이 최단 시간 내에 위험에 대처하거나 벗어날 준비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반응 과정은 자발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생물학적 본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생물의 생존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풀을 뜯던 토끼가 갑자기 여우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여우가 자신을 천천히 주시하며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토끼의 몸 안에서는 자동 반응 시스템이 즉시 활성화되어 토끼의 몸 안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매우 분명하게 이러한 변화들은 토끼에게 추가적인 힘을 제공하여 빠르게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여우를 만나면 토끼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겠죠. 만약 그 후 토끼가 탈출에 성공하여 안전하게 구르로 돌아온다면, 즉 위협이 제거되었다면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속도를 늦추고 몸을 자연스럽고 평온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그때 토끼도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편안해집니다. 그 몸에는 어떠한 화학적 독소도 축적되지 않으며 어떠한 정신적 충격도 남기지 않고 밤에 불면증이나 악몽을 겪지도 않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불안, 우울증 또는 자폐증과 같은 문제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화학 물질이 위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끼의 몸은 여전히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동 반응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설마 인간의 몸이 토끼보다 못한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시스템은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 속도와 점점 더 복잡해지는 환경의 양육으로 인해 머릿속의 자아, 즉 마음속의 나가 너무 빨리 성장하여 인간 유전자의 진화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원시 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처럼 직접적인 생존 위협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전처럼 외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위험에 직면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류의 광적인 발전 수천 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자아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자아는 오온, 우리온의 얽힘과 속박에서 생겨났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쉽게 지배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존재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만 그 깊은 내면은 매우 결핍되어 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작은 자아, 에고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자아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은 항상 외부 세계로부터 도전받고 위협받고 상처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자아의 느낌이 여전히 우리 몸의 자동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그 시스템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골칫거리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저 토끼처럼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빠뜨리거나 도망치거나 싸우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관계 중심적이고 법치 사회에서 여러분은 싸우고 싶다고 싸우고 도망치고 싶다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한바탕 꾸중을 들었다고 합시다. 당신의 작은 자아는 즉시 공격당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조종하여 싸우거나 도망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을 방출하도록 합니다. 당신도 그때 당신 몸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또한 죄송합니다. 위협을 느껴서 사무실 주변을 몇 바퀴 뛰면서 해소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도망칠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집 대출, 차 대출, 아이들 학원비를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때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발적인 반응들은 마치 번쩍이는 섬광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강제로 억누릅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억누르려고 노력해도 그 시스템은 여전히 평소처럼 작동합니다. 당신 머릿속의 작은 자아가 위협이나 모욕을 감지하면 완전히 자동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마치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한 당신은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일부 화학물질은 이미 몸 안에 방출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우리 몸은 항상 그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강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당신의 몸에는 상응하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위가 경련하고 두피가 저리고 숨이 가빠지는 것 등입니다. 왜냐하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의 몸은 일시적으로 다른 시스템에 분배되어야 할 혈액과 산소를 당신이 순식간에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부위로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생성되고 소용돌이치는 에너지와 그러한 생리적 감각이 바로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환경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머릿속의 작은 자에 의해 지배되는 자동 감정 반응 시스템도 더 이상 두려움과 분노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감정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법의 시대에 비유되는 이 시대에 소위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 불안, 질투, 자격지심, 원망, 짜증, 슬픔, 외로움, 상실감, 공허함, 절망감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각기 다른 주파수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이며 각기 다른 생리적 감각을 동반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감정에 직면할 때 억누르거나 표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소위 감정 관리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으로 이는 큰 오류가 있는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본질은 흐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영화 속 초능력자들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성과 자신의 논리를 사용하여 그 감정을 억누르고 대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의 머리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에게 나는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 이건 좋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어떤 감정 에너지가 당신의 몸 안에서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외부 요인에 의해 당신 내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완전히 자동으로 반응한 결과입니다.
기억, 유전, 그리고 기존 업력의 속박에 대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고 저항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 안에서 자동으로 방출된 화학 물질들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전환되지도 못한 채 당신의 몸 안에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되지 않은 화학 물질들은 당신의 신체 시스템을 떠돌아다닐 때 실제로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일부 만성 통증이나 질병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한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감정관리, 즉 억누르는 방법 외에 우리가 감정에 직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직면할 때 기본적으로 억누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분노를 표출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이 인정하든 아니든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든 사람과 마주해야 할 때 만약 그 사람이 당신보다 강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보다 약하거나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당신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상사에게 분노를 표출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납고 분명히 건강하며 당신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출할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가족, 자녀, 직원 또는 심지어 식당의 서비스 직원, 배달원, 당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당신이 그렇게 해도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로 분노를 표출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꾸짖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다시 살펴보면 당신 내부의 작은 자아 일부가 외부로부터 자신이 상처받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아에 지배해 당신의 몸은 즉시 전투 또는 도피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후 이 자동 반응에서 당신의 몸은 변화합니다. 즉, 당면한 상황에서 당신이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일련의 화학 물질이 즉시 생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실제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앙을 겪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경우에만 그 화학 물질들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현재의 감정적 반응을 억누르거나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고 몰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 안의 작은 자아는 그것을 당신에 대한 기만과 상처, 당신이 쏟은 노력에 대한 배신과 도전 행위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아이와 마주하는 것은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신은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당신의 유전자가 기록했던 종류의 싸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실제 위험 앞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와의 싸움은 실제로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 표출은 당신의 몸 안에 남아있는 감정 에너지를 해소하거나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한 후 당신의 몸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소리친 후 즉시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 당신이 이전에 언급했던 토끼처럼 평온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관자놀이로 몰리고 온몸이 여전히 뻣뻣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분노와 긴장 상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어떤 사람이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킨 후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제가 말했듯이 당신 몸 안의 화학 성분들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 표출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상처받은 작은 자아와의 동일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 안에 자극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도록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은 실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 표출은 당신이 진정으로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분노를 표출한 후에도 당신의 마음이 반드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도 죄책감, 후회, 자책과 같은 새로운 부정적인 감정으로 당신을 계속 괴롭히는 새로운 작은 자아들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누르는 것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 모두 효과가 없을 때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지고 그런 다음 직접 마주하십시오. 평온하게 그것을 관찰하는 동시에 그 감정 뒤에 있는 작은 자아, 즉 상처받고 위협받고 침해당하거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식하십시오. 이 고요하고 부동한 관찰을 통해 당신의 의식은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처리 방법은 바로 수행의 범주에 속하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완전히 증명합니다. 초기 자동 반응이 활성화될 때, 즉 작은 자아가 몸을 장악하고 내부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즉시 몸 안에 에너지 흐름이 생깁니다. 사실 그 에너지 흐름은 바로 시스템에 의해 삼켜진, 다른 말로 하면 전환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이 반응 과정에서 당신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전환과 줄다리기 과정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관찰을 통해 전환 과정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의식 에너지를 다시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의식이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것, 즉 반야심경의 관자재 구안지사이입니다. 이제 분노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보통 당신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평온한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의 분노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신에게 나는 화가 났어, 이 감정은 나의 것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활성화된 반응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당신이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것이 당신 자신의 감정이며 상대방은 단지 당신 안의 반응을 촉발시킨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다음 단계는 모든 주의를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은 즉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으로부터 작은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인 위협이 일시적으로 당신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에 직면했을 때 귀중한 고요한 공간을 되찾도록 도와주며 바로 그 공간이 다음 단계를 위한 전제와 가능성을 만듭니다. 미리 설정된 반응 메커니즘을 관찰하기 위해 무의식의 층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감정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감정을 인지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눌리거나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다가올 때 어떻게 굳건히 서서 평온하게 감정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위와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목욕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 있고 피곤함을 느끼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딘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반드시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의 몸 반응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여러분께 항상 자신의 몸 반응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도록 초대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몸은 아주 일찍부터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합니다. 결국 그 반응들은 점차 몸 안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소용돌이치는 에너지 흐름으로 축적되어 마침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나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거나 몸이 가볍게 떨리거나 움츠러들거나 피가 목과 얼굴로 몰리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기 시작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쉬기 어렵거나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식욕이 없는 등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반응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자신을 깨우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심해, 내 어떤 감정이 또 방금 활성화되었어. 우리가 몸을 관찰함으로써 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할 때 우리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느끼고 그 에너지 흐름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분노라면 몸 안의 뜨거움, 안절부절 못함, 그리고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몸의 떨림과 수축을 느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불안이라면 멈출 수 없는 불안감과 잠 못 이루고 먹지 못하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에 직면할 때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이며 이 신체 인식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완전한 집중으로 심호흡을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주의를 우리 자신의 몸에 두십시오. 현재 순간에 두십시오. 우리는 항상 호흡으로 돌아가고 몸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관과 수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폄하하는 성격의 모든 딱지를 피하십시오. 감정은 단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도 단지 구별하고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 고정된 정의를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감정 안에 휘말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대한 어떤 정의나 판단도 그것들을 관찰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깨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판단하고 대항하기 시작하면 관찰은 사라질 것이고 만약 관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자신이 그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즉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머리가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마치 일련의 관찰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실제로는 머리의 활동 영역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한 분석과 묘사는 실제로는 모두 내관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말할 때 매우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고 마치 모든 것이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지며 실제로 원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리에 무의식적인 생각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재 감정의 원인을 머리가 늘어놓는 방식에 결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외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야기 바깥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작은 자아의 무의식적인 반응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상처받고 위협받거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가? 또는 그것은 어떻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머리에 휘말려 무심코 자아가 되지 말고 오히려 머리의 공연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렇게 조용히 그것을 관찰하며 그것이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현재 상황을 중심으로 온갖 이야기와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마치 당신이 영화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머리 활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십시오. 하지만 일단 당신이 관찰자가 되면 당신은 자신의 머리가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즉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빌려 몸 안에서 방금 활성화된 자동 반응을 합리화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방 또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신은 머리에 매우 강력한 습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확대하기 위해 사건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왜 슬픈지, 왜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끊임없이 뛰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감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작은 자아의 관찰자가 되거나 그것이 스스로 연출한 이야기의 관객이 될 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작은 자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찰을 통해 점차 머리가 제시하는 변명, 합리적인 논리로부터의 동일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신법들은 사실 여러분을 판단 없이 순수하게 인정하는 단계로 한 걸음씩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머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관찰을 통해 당신의 머리가 어떤 상황, 환경 또는 자극받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새롭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낡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그 이후부터 당신은 항상 가장 완고한 작은 자아들에 대해 경계하고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 자주 튀어나와 당신이 그들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당신은 그 완고한 작은 자아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자동으로 상상하는 자아. 다른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 미지의 것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자아. 항상 존재감을 찾으려는 자아.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아,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사는 자아 등과 같이 매우 생생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이름을 붙이든 우리의 목표는 항상 첫 순간에 그 교활한 작은 자아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원론적 판단 뒤에 숨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우리 주위의 초점을 장악하려 하며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교활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즉시 의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관찰하는 훈련을 한동안 하고 나면 저는 당신이 점차 감정으로 인한 고통에서 주의를 돌려 신체 반응을 인식하는 것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현재 순간을 느끼고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감정이 실제로는 몸 안에서 오르내리는 에너지 흐름일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감정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다음 그 에너지 흐름이 당신의 몸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다음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현미경 아래 관찰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어떤 판단이나 딱지 없이 관찰하고 탐구하십시오. 단지 보고 인식할 뿐 머리가 꾸며낸 이야기에 빠지지 않으면 당신은 이 에너지 흐름의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즉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당신이 몸 안의 반응을 보고 감정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저항하는 대신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과 협력할 수 있을 때, 심지어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즐길 수도 있을 때, 그 감정은 저절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감정이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또한 생명력의 편재이며 생명 에너지의 표현입니다.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구름도 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생생한 그림 속의 색조입니다.
당신은 올려다볼 수도 있고 감상할 수도 있지만 자연의 전체적인 생명력이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깨달은 사람은 감정의 본질도 하나임을 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감정은 하나이며 합쳐져 있으며 전체적인 생명이며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사용하여 감정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한 어떻게 스스로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원하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당신 자신의 일부를 혐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쫓아낼 때 그것은 마치 당신 안의 아이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과 상처의 근원입니다. 감정의 본질, 즉 감정의 바람과 비는 항상 생명과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감정은 원래 당신 안에 존재하며 결국 당신의 관념에 의해 촉진되고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자 庄치는 일찍이 천지는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과 나는 하나이다. TNG유와 배우송 이왕모이와카로웨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대한 모든 판단과 편견을 버리고 감정에게 본래의 모습을 돌려주면 당신은 삶에서 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약간의 감동이나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